한국 지역개발학회 2021년 동계학술대회 세션 7 제목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공간 데이터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2011년에서 16년까지 국가교통 DB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단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좀 세션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 3분,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분 4분 다 오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확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이게 한 발표랑 그다음 토론에 한 30분씩 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표를 20분 하느냐, 그리고 토론 10분 하느냐, 아니면은 발표를 15분 하고 토론을 15분 하느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좀 토론자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발표하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 한 15분 정도 발표하고 15분 정도 토론해야지 좀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또 발표를 하나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게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분 다 발표하고 토론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안배를 할지 여러 가지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발표는 대구대학교의 박기환 교수님이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박기란입니다. 오늘 김찬수 박사님과 다른 발표자, 토론자분들 또 개인적으로도 뵌 적이 있거나 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하고 또 코멘트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화면상에 예. 보이는데 문제 있으시면 사회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빅데이터고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은 기획 세미나로 처음에 준비되는 측면을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시사적인 내용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실제 최근 경향과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도시 계획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안내 드린 것처럼 DNA라는 말이 중요할 텐데요. 결국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지금 핵심은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랭귀지, AI 이 3가지 부분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뉴스에 2019년 가을에 나왔던 저희 대구대학교에서 30만 평 이상 규모로 퓨처 모빌리티 R&D 시티라는 쪽을 기획을 해서 개발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와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시티 조성 노력이 경북 경상북도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교내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잠깐 뉴스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형태가 될 텐데요. 미래형 이동수단의 기술 개발과 성능 시험, 그리고 체험까지 가능한 R&D 시티가 영천 대구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섭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해 지상 5에서 9m 높이로 운행하는 이동수단부터 진공 튜브 속을 항공기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하이퍼루프, 그리고 개인 비행체까지 첨단 기술의 총집합체인 미래형 교통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날개를 펴고 수직으로 기술이 접목된
미래 예, 저기 교통수단은 이게 하늘을 이러한 나는 내용이고요. 자동차등 상세한 내용 제가 첨단 구두로 기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땡겨가지고 뒤쪽으로 보는 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대구대학교는 2019년에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이제 그 조감도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분 부분 조성하는 것까지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에너지 하베스팅 쪽과 그리드를 고려해서 이제 시설 일부 부분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계약까지 있었지만은 현재 이제 미시건 대학교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MCT와 이제 비교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도요타의 우븐 시티라는 그런 그 계획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추구를 했었는데 이런 스마트 시티의 노력이 좀 아쉽지만은 중단된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현을 시도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 조성의 핵심 분야는 역시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랭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뭐 거버넌스라든가 혁신성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중요하지만은 역시 핵심은 아직까지는 기술과 인프라 문제다.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있을 텐데요. 이 거버넌스가 이제 민관 합동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아직은 기술적인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LH 쪽에서 국토연구원 쪽에서 이제 연구된 것인데 이 행정이라든가 방제, 그다음에 교통, 경제, 환경,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융복합적인 플랫폼이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핵심 요소는 빅데이터 중에서 특히 이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딥러닝, 그다음에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역시 머신러닝 이런 것들 피드백 환류가 원활하게 되는 이 데이터를 잘 다뤄서 분석해서 이것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해외에서 연구된 기본적인 그 데이터 흐름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간 동그라미를 묶어드린 이 보시고 계신 6번 이 분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분석이라든가 알고리즘 등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요성 있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빅데이터들이 잘 정리되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익스트랙트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잘 분석되는 부분 그 부분을 거쳐서 결국은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다시 환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그 분석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시켜서 각종 조금 전에 같이 보셨던 뭐 모빌리티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합종 연행하는 이런 서비스의 그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 각 플랫폼들이 이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도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추진 유형은 에너지 쪽에 최근까지는 2015년에 뭐 경향인데요. 예. 많이 있었고 최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로 제가 이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실현하는 부분들은 최근의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뭐 신도시 개발과 혁신 기술 ICT 쪽 위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아직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 지자체에서 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지자체에서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든가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요거를 스마트 시티 쪽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유치 이후에 어떻게 도시 서비스로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 산업적으로 어떻게 그걸 융복합할지는 아직도 충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랑 예를 들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NA는 데이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데이터는 인간의 그 생체에 비유하면 데이터는 신호가 될 것이고 네트워크는 신경망, AI는 뇌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특히 이제 네트워킹 부분 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크게 말하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뭐 IoT 센서, 근거리 통신 포함해서 그다음 이제 와이어리스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 스마트 오브젝트가 결국은 TAA 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T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학자에 따라서 아니면은 서비스 쪽에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이걸 트랜스포트에다 쓰기도 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쓰기도 하고 뭐 적용하는 부분은 다른데 여기서 의도한 것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 부분이 이제 그 이러한 그 TAS라는 부분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 인간의 생체에 비유하면은 신경망을 어떻게 형성할까라는 부분에 연관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또 밑에 같이 보시는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과 환경, 에너지, 교통, 도시 인프라 등 도시 관련 모든 자원에 ICT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치르는 미래형 도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 얘기했는데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DNA 드리븐, 뭐 DNA 베이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NA 드리븐 이런 용어를 많이 썼고요. 저는 DNA 드리븐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로는 이제 잘 아시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인프라 요소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대구대학교에서 이제 기획을 했었던 이 교통 부분과 에너지 중심의 이 퓨처 모빌리티 R&D 시티 같은 경우는 MAS, 교통 부분에 이제 여기서 M은 모빌리티, 예, 그 다음에 그 S는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신지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잡든 환경이나 에너지, 교통,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떤 브랜드화되고 또 도시의 핵심 서비스로서 시민들에게 편의성과 또 혁신성을 제공하면서 도시가 계속해서 그 혁신성과 편의성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로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원론적인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이러한 이제 2000년대 넘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정의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제가 가운데 부분에 붉은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듯이 ICT가 인테그레이티드 된 컨버전트한 어반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서비스가 합종 연행할 수 있는 대기업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오너가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경영이라는 수익에 맞춰서 다양한 뭐 매트리스 조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직 형태를 통해서 사업부제 조직이든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기술이 중심이 되고 그 기술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합종 연행하면서 서비스 플랫폼을 융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플랫폼의 개념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 합종 연행을 효과적으로 해서 도시 서비스를 시민이 만족스럽고 또 지속 가능하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빨리 좀 하고 있는데요. 그 ZDNA라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스마트 시티즌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초기 논의를 기성세대가 이제 해왔다고 하면 결국에 출생한 이 Z세대가 이제 주도를 곧 해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또 스마트 시티즌이 이미 기성세대도 거기에 적응해야 될 거고 Z세대도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가는 부분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그 최근에 그 요걸 좀 뭐 이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요 화면은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그
이 다양한 요소 중에 그 오른쪽에 그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도요다에서 CES 2020 1년 전에 우븐시티를 후지산 인근에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을 그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분은 대구대학교가 일부 화면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요 일부 화면을 지금 이제 시도했던 퓨처 모빌리티 R&D 시티의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모빌리티랑 에너지, 그 도요타는 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고 했었고, 이 규모를 보시면은 이 규모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븐시티가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븐시티의 특징은 2,000명의 직원 가족이 입주해서 NTT 도코모랑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21만 편 정도를 2조 원 가깝게 투자를 해서 밑으로 로봇가 물류 배송을 하고 지하로 이렇게 그 편하게 택배 같은 것도 이제 자동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뭐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 거기서 택배를 받아보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공유 차량, 그냥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공유 차량이 어디쯤 있는지 자기 위치랑 서로 연동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냥 타고 내리는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면은 교통요소로 실현하고 있는 우븐시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퓨처 모빌리티 R&D 시티는 에너지와 연구 중심의 그다음에 테마파크까지도 이제 그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됐었는데 어쨌든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두 가지 사례는 KCT와 MCT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적이고 규모도 좀 더 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모빌리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어떤 다른 ICT 관련 서비스라든가 방제라든가 스마트 시티가 복합적으로 각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져야지 도시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하겠지만은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의 그 주요 장점을 담아서 어떤 관광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왼쪽엔 오븐시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구대학교의 퓨처 모빌리티 R&D 시티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국내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진행을 하고 있고 LG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 단위에서는 LG CNS가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드리븐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서비스랑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도 트랜스포테이션 위에 보시는 뭐 안전,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플랫폼을 기술력이 가장 앞선 상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양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을 LG에서도 CNS 경우 상당히 어드밴스드하게 잘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LH도 역시 상세한 내용은 뭐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플랫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LH도 많은 부분 시도를 하고 있지만 LH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관리 기술과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각 그 시설 쪽 부분에 아직은 초점이 있고요. 스마트 홈은 각 건설사에서 기술들을 많이들 개발해서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이제 LH에서 그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밑에 인프라 부분이 있겠고 그걸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겠고요. 그 플랫폼을 대중 기반으로 하냐 개인 기반으로 하냐 역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그 각 부분마다 창출을 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플랫폼 사례는 뭐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발표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시사적인 내용 위주로 그 대학 총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대구 경북 총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뭐 소개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각 대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영 라이프 플랫폼이 필요하다. 아주 그냥 단순한 개념적인 내용이었고 총장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이런 뭐 학생들 젊은 세대를 위한 영 라이프 플랫폼도 필요하다. 그리고 R&D 플랫폼도 뭐 혁신도시라든가 산업계와 같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학협력 플랫폼도 지역의 공공기관, 산업체 여러 가지 가운데 표시한 그 유망한 분야들을 위주로 협력할 수 있는 그 혁신도시 기관이라든가
대학들이 하나의 이 기술적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산학 협력 자체에 그 학생들의 라이프 플랫폼 그리고 R&D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짤막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제가 사례를 찾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 사례는 건설 사업 위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뭐 실증 단계 수준이라서 제가 좀 더 가까운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옆에 그 대구 연구개발특구 R&D 그 서비스 2지구에 그 최근에 그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현재 그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에 대구대학교 바로 서편에 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스마트 산단의 사례로 스마트 휴먼 밸리라는 이런 그 개념을 내세워서 그 가운데 붉은색 부분에 보시면 ICT,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분야가 이 DNA 인프라 조성에 기반해서 생체 반응 센서, 빅데이터, 첨단 소재 부품 분야에 ICT 기술을 융복함으로써 재활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퓨처 모빌리티 R&C는 지금 현재 안타깝지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현재 대구대학교 캠퍼스 내 부지 외에 경산 부지를 경상북도와 그다음에 경산시가 대구대학교랑 협력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경산시가 지금 요 스마트 그 산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과 협력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요 그 지역은 재활 특화 산업단지로 현재 지정을 받아서 실시 계획을 올해 승인을 받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의 개념을 적용한 최근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부적인 기술력이 중요한데 관련한 공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기업 중에 스마트 산단,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각 부분마다 뭐 방제라든가 전력 기술, 에너지 중에서도 뭐 ESS라든가 에너지 저장 기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산업단지도 지금 이제 그 해당하는 부지 18만 평의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간단한 구획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도 들어가고 복합시설도 들어가고 R&D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가능하면 기술력을 동원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적인 데이터 드리븐한 그 플랫폼을 LG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같이 협력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례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하는 그 재활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나의 그 지역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산의 경우도 대구대학교랑 협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사례 부분들을 좀 글로벌 사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고 또 토론자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들 또 조언 주실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긴급 발언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원래 90분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뭔가 꼬일 것 같아서 아까 발표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차라리 두 번 마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냥 그 중요한 질문들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몰아서 질문하는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꿀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의 내용들도 좀 많아서 좀 15분이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윤상호 교수님, 대구대 교수님께 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윤상호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는 잘 예,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위성 사진과 기후 예측을 활용한 농업 기상 정보 생산 기술이고요. 제 백그라운드 아무래도 통계학이나 데이터 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들을 실제로 처리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 쪽으로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그 장기 기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기후 예측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까지도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면 날씨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 하나가 농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농산업의 기상이라는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랭지 배추 지역의 날씨를 좀 미리 예측해서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실무적으로 연구 수행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랭지 배추를 이렇게 구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 요소를 생산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비쿼터스 장비라는 거를 그 크레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 설치된 장비에서 수집된 기상 요소와 또 고랭지 배추의 생육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기상 요소들을 우리가 좀 생산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탐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지역의 장기 기상 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만 우리가 어떻게 선정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위성 사진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을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탐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해서 적용하게 됐는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이제 수치 예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전지구 모형이나 아니면 뭐 단기 국지 예보 모형을 통해서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만든 UN 모형을 이렇게 결합한 여러 모형, 저희가 이제 글로시5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후 예측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8개월 후까지도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기상 요인도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되게 이제 벼를 재배한다거나 이러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데까지 한 3, 4개월, 길면 6개월, 7개월 걸리기 때문에 심으면서 이 작물이 얼마 정도 수확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좀 실무적으로 접근했던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고랭지 배추의 수확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좀 더 포커싱을 먼저 맞췄고요. 여기 보면 USN 장비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 배추의 생육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구중이라는 게 배추의 무게를 의미하고요. 이 배추의 무게가 결국 배추의 수확량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추의 수확량에 어떤 그 생육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외에 기상 요소라는 게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배추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하루나 이틀 전보다는 일주일 단위의 기상 정보들을 반영시키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보인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탐색을 했었고요. 또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배추의 생육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다중회귀 모형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다중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회귀 개수들이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상 요인들이 그 수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가 그 다중회귀 모형보다 R스퀘어라든지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든지 RMS 이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기 때문에 다중 회귀 모형에서 선택됐던 이런 요인들보다는 랜덤 포레스트에서 나온 요인들이 배추의 생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기상 요인 측면에서 보면 토양 온도, 강수량, 그리고 대기 온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중요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요인들과 여기 글로시5에서 생산되는 기상 요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매칭을 시켜보니까 토양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강수량에 해당하는 부분, 대기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글로시5에서 일일 단위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나중에 배추의 수확량에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중요 변수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인공지능 모형을 통해서 장기 예측 자료 자체가 그 저해상도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배추 재배지는 약간 해상도가 높거든요. 이런 저해상도로 예측된 기후 예측 정보를 어떻게 고해상도로 바꿔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낸 논문에서는 이 관측소별로 관측된 기상 요인들과 이 기상 기후 예측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저해상도의 기후 예측장 사이의 관계를 각각 스테이션별로 딥러닝을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좀 스테이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공간성이 반영된 인공지능 모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형을 여기에 어댑트를 시켜서 이제 다시 돌려봤고요. 그랬더니 시공간적인 예측 성능이나 아니면 계산 시간들이 단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의 약간 메소돌로지적인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그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머신러닝 방법들은 인풋 밸류업이 있을 때 이 타겟 밸류업 사이의 관계식을 모델링을 시키는데요.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는 그 버퍼 디스턴스라는 공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레이어들을 모형의 입력 변수로 더 활용함으로써 공간적인 보관이 스스로 잘 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 결과보다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글로시5를 이용해서 30일 후를 예측한 대기 온도의 그림인데요. 글로시5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30km by 30km여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뿌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추정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있는 거를 공간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저희가 그 훈련을 시켜서 예측을 해보면 아래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해발 고도가 고려돼서 기온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30일 전에 7월 31일을 예측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기상청에서 수집된 대기 온도의 데이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대기 온도를 공간적으로 뿌렸을 때의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시5에서 30일을 예측한 그림을 공간 랜덤 포레스트 시켰을 때 그냥 관측된 값을 뿌리는 거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되게 고해상도의 기상 정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 공간 랜덤 포레스트를 돌리는 데 있어서 훈련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미래 예측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테크닉을 이용했냐면요. 되게 오늘을 기준으로 240일 후를 예측한다고 한다면 과거 1년 전에 오늘을 기준으로 240일 후를 예측한 데이터와 실제 관측값 사이에 차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훈련 그 기계학습 하는데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 레퍼런스 데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이 레퍼런스 데이에 하루 전, 하루 후 이렇게 일자를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시키면 훈련시키는 데이터 셋이 늘어나서 보다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 고려된 인공지능 모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 중요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대기 온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기후 예측 자료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이 해발고도, 나머지들은 공간선이다. 즉 중기 예측 자료를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한 달 후부터 8개월 후까지의 기온을 좀 미리 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고랭지 배추 지역이 어디인가,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이 탐색을 위해서 위성 사진을 저희는 사용을 했었고요. 강원도 지역의 위성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위성 사진이 여러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구름이 있는 경우에는 구름 밑에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구름량이 적은 날을 선택해서 저희가 탐색을 진행했고요. 또 여기 있는 식에 의하면 NDVI라고 하는데 식생 지수라는 게 그 채널의 비를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 식생 지수라는 거는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반더기 지점인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제로 그 기상 데이터하고 생육 데이터를 관측을 했었고요. 고랭지 배추가 잘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NDVI를 확인해 보니까 0.3에서 0.8 사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고랭지 배추 지역에 해당하는 범위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격자로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든지 도로 같이 고랭지 배추가 실제로 재배되지 않은 지역들은 격자로 선택되지 않고요.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지역들만 잘 선적이 돼서 격자로 추출되게 됩니다. 왼쪽은 위성사진 그림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식생지수로 변환시켰을 때 또 식생지수에 저희가 레인지를 줘서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해발 고도가 또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려면 해발 고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요. 식생지수가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800m 이상이고 또 그 환경부의 토양 필복지도에 의하면 여기 지역이 산지인지 밭인지 아니면 논인지 건물이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 해당하는 지역, 식생지수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될 때 고랭지 배추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80m 이상이고 800m 이상이고 밭 지역이며 식생지수가 0.08에서 0.3 범위 내에 있는 지역들만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기상 정보만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고해상도의 농업 기상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해상도까지 올릴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고해상도로 만들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30m 바이 30m도 가능하지만 300 바이 300 정도로 좀 한정을 해서 그 기상 정보가 생성되도록 모델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선택된 지역들이 실제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과 얼마나 유사한지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시스템들은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와 이렇게 모형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2022년에 1월 1일을 예측한다고 하면 과거 10년간의 1월 1일의 기온의 값으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쉬운 예측인데요. 이게 평년값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년값 예측이 기본적으로는 RMS가 약간 4.4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렇게 기획했던
공간 랜덤 포레스트로 기상 예측을 하게 되면 RMSE가 여기 숫자가 잘 보이시는 않을 건데 여기가 3.4 정도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간 형태로 즉 60일에서 100일 사이는 RMSE가 3.0에서 살짝 위에 있는 정도, 그리고 겨울 약간 8개월 후에는 3.4 정도로 조금 높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태는 글로시5가 모형이 4가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모델별로도 비교를 해봤고요. 또 월별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상 요인들은 대부분 여름에 좀 잘 맞는 편이고요. 봄, 가을이 안 좋고 겨울이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간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잘 예측이 되고 예측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발보다 좀 높은 지역들이 이렇게 RMS가 좀 높고요. 낮은 지역들은 RMS가 낮아서 이렇게 좀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들이 좀 예측은 잘 되고는 있지만 실제 고랭지 배추는 해발고도가 높은 데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측 데이터들의 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이제 접근하는 연구 방향과 이제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상 데이터라든지 환경 데이터 아니면 뭐 해발고도 데이터 등등의 여러 가지 GIS 데이터와 위성 사진들이 이렇게 취합된 경우에는 실제 농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산업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와 유사한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약간 넘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간정보연구원의 전정배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공 자체가 농촌 계획을 조금 전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역개발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 빅데이터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거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좀 코로나 상황도 겹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응급의료에 대한 조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커버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가장 큰 기본권 중에 하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에서는 그 응급의료 취약지라는 거를 법령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군지역 그리고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를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권역 응급센터로부터 1시간 이내 도달을 못하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취약지에서 비취약지로 변하는 지역들이 발생을 했고 반대로 비취약지에서 취약지로 변하는 데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빅데이터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본 연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체계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발생을 하거든요. 병원 전 단계랑 그리고 병원 단계. 이제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응급처치나 뭐 이런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춘 거는 병원 전 단계를 조금 보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그 환자 발생의 신고와 구급차가 출동이 되고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송 병원으로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 골든타임 안에 그 응급의료 시설까지 도착을 해야지 조금 생존 확률이 증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증가를 할 것이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보게 되시면은요. 우선은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혹은 60분까지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혹은 본인 스스로가 응급의료센터까지 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는 그 소방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서가 환자 있는 데까지 도착을 하고 환자에게 1차적인 케어를 하고 응급실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실성을 반영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소방서뿐만 아니고 뭐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료인이 도착을 해서 1차 케어를 하고 응급실로 이동하는 케이스를 조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조금 응급의료 취약지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보자라는 기준을 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응급의료 시설을 보게 되면은 그 응급실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9% 거의 80%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119 안전센터는 동일한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농촌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농촌 지역에 상당히 많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도 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일수록 발생 확률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2060년도에는 그 종영에서 이렇게 윗부분이 커지는 형태로 인구 분포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 심정지 응급 환자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케어가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30분이라는 거를 도달을 한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 시간을 객관적인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우회계소라는 관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에다가 유클리드 거리에다가 어떤 그 도로망의 비율을 곱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시간적 거리, 그러니까 뭐 1km 떨어져 있다, 2km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지만 시간이 5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이거는 조금 판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나온 것들이 GIS가 발전이 되게 되면서 도로망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 거리를 추정을 해보자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현재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적 거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차량이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좀 교통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보자, 지금 국토부에서 5분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정보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실제 접근성을 산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추정 시간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기존의 방법과 동일을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 있는 접근성 거리를 시간을 추정을 해보자라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도로망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군사보호 지역에서는 특히 북방부에 있는 도로망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갈 수 없는 섬 지역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게 그 도시 지역은 3,507개의 행정동, 그리고 농촌 지역은 14,264개의 법정리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도착지는 당연히 응급실이 되겠지만 우선은 출발 지역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도시 지역은 행정동사무소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마을마다 다 있는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데이터는 이제 제공 기간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우선은 도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53만 개 정도의 링크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 실시간 교통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개가 조금 안 되게 제공이 돼가지고 1:1 매칭이 되지는 않거든요. 좀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망의 리미트 속도를 기준으로 조금 설정을 하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5분 단위 속도로 컨버팅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계속 반복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크GIS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제공이 되고 있는 모델 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5분 단위로 아이터레이트를 조금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생존율에 따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선은 심폐소생술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이렇게 분당 3분씩 감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7에서 10%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은 3%,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분당 10%씩 감소를 한다라는 가정 조건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게 조금 응급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를 조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케이스 1이 그냥 지금 기준 환자로부터 병원까지 30분 이내 이 케이스가 될 것이고, 케이스 2는 만약에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누군가가 도움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응급의료 차량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급대가 와서 현장 조치를 하고 응급실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좀 보건소나 혹은 뭐 1차 반응자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뭐 주변의 아파트 관리라든지 뭐 또 다른 인원 와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응급 환자를 조금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119 구급 차량이 도착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케이스 4개로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우선 조금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서울 지역하고 그 강원도 홍천 지역을 제가 좀 케이스로 삼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정 최대 속도가 거의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최대 속도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속도는 이제 이 아랫단에 한 절반 정도, 60km가 그 리미트 속도라면은 평균적으로 한 30, 20km 정도 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80k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는 조금 차량이 빠르게 이용을 했다가 출퇴근 시간에 한 40에서 50km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리미트 속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맥시멈 스피드가 일부 과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접근 시간이 그 생각보다는 빠르게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 시간으로 했을 때는 조금 과소 추정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응급 의료 시설로부터 30분 이내 도달 지역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한 속도, 리미트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실제 속도,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취약지의 변화가 도시 지역에서는 4개였다가 48개로 증가를 하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65개 지역에서 약 3,700개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취약지를 산정을 하는데 과소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분 단위로 봤을 때는 출근 시간대보다는 조금 퇴근 시간에 이렇게 조금 취약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퇴근 시간에 대한 어떤 고려 차량이 집중되거나 그리고 조금 지속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조금 적용을 했었을 때 그 도시 지역에서는 평균 36%의 생존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농촌에서는 4.9%의 생존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조금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도움만 줄 수 있다면으로 바꿔봤을 때 죄송합니다. 도시에서는 약 60%까지 생존 확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22%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현실적인 119가 와가지고 케어를 하고 가는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31%, 농촌 지역에서는 7.3%까지 증가를 하는데,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도시 지역에서는 생존 확률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응급실이나 이런 인프라가 도시 지역에 인근에 위치를 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응급실까지 119까지 오는 시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생존 확률이 조금 도시 지역에는 감소를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증가를 가는 형태로 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케이스 4, 그러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또 다른 관리자가 와가지고 케어를 하고 응급 차량이 오고 병원으로 갔을 때 같은 경우에도 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생존 확률이 감소가 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10.8%까지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결과로만 놓게 봤을 때는 농촌 지역에서는 그 주변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렵다면은 그 보건소 인력까지 충분히 이용을 한다면은 생존 확률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효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떤 정책적이나 혹은 법리적인 제도로부터 규제가 된다면은 그 합리적인
그 생존 확률을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케이스별로 이렇게 두 개를 차이를 봤을 때 그 기존에서 그냥 응급 환자 발생해서 목적지까지 갔을 때보다 좀 전체적으로 생존 확률이 증가를 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 119가 바로 와가지고 케어를 하고 응급실로 가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파란색으로 조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존 확률이. 그런데 반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또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 4번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인력을 도움이 됐을 때는 농촌 지역에서는 생존 확률이 다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생존율의 감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지표를 만들 때 그 특성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르게 지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한 지표로 산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똑같이 농촌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맞춘 정책을 도시 지역까지 한다면은 조금 과대 추정이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이나 혹은 인구적인 특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가변적인 정책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선은 그 응급으로 취약지를 평가를 할 때 그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흐름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접근 시간이 증가를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리적 이동량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취약지로서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실제 속도를 적용을 하는 순간 그 취약지의 증가 비율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소 추정이 돼가지고 조금 지표가 만들어져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표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다각도로서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가지고 정책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요. 그 이 부분은 지금 그 한림대학교 그 의대 교수님하고 만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조금 과제를 수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직접적인 과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향후에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22분 남았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토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져보니까 4분의 토론자인데요. 토론자 한 분당 한 4분 내지는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순서대로 우리 저희 연구원이랑 같은 건물이네요. KI의 박종철 박사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주대학교의 김장수 교수님,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조기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의 김상림 박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 다 듣고도 조금 시간이 남으면 만약에 발표하신 분들이 좀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종철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예, 저는 Q&A일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하고 좀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발표 이제 박희란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DNA가 이제 앞으로 저희 산업이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DNA를 공공재 성격으로 논의를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재 성격이 과연 DNA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 그 공공재가 됐을 때는 기업체들이 사실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더 이제 기반으로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DNA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례로 국가지리정보체계, 지금 이제 GIS가 워낙 다 모든 연구나 산업이나 뭐 생활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1997년도 그때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면 절반 이상,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약 절반 정도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넣으면 그게 80%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에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거는 그 GIS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려면 그런 데이터는 어느 한 주체가 그 구축을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구축을 해갔던 건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도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데이터 구축도 이걸 공공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결국에는 나중에 스마트 시티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 헤게모니를 다 갖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 발표를 하신 이제 윤상호 교수님 거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 내삽 기법을 써서 기상 자료들을 내삽을 하고 하는데, 아까 봤던 거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이제 원래 공간적인 랜덤 포레스트는 하게 되면 조금 오버피팅 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교수님 내용을 봐서는 어떤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로 그게 어느 정도 상세가 됐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냥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하고의 더 나아지는 점, 그 부분이 조금 발표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그거를 혹시 조금 더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스페셜 랜덤 포레스트를 하실 때 이제 기온 자료를 팩터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의 그 기온 자료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어제나 그 앞뒤 기온들 넣었던 그거에 의해서 그 인터폴레이션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그날의 어떤 특성이 너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정배 박사님께서 하신 것도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폭염에 대한 영향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폭염 영향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그 노인분들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 폭염일이나 한파일 그런 것들이 극한 기상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또 취약한 부분들이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발표를 하신 걸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또 발표를 하신 것 중에 제가 이거 그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빨리 와서 챙겨주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인다. 그게 결국엔 사회적 고립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일례로 이제 1995년에 시카고 폭염이 굉장히 유명한 폭염 사례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후 분석을 한 걸 보면 주로 폭염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게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를 하신 것 중에 그 부분만 딱 고쳐줘도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가 조금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이 그런 그 커뮤니티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에 백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흥미롭게 봤는데,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이제 응급 차량들이 가는데 그 지역에 그 응급실로 가는 건지 병원으로 가는 건지,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놓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응급실이 많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김장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김장수입니다. 저는 사실 전공하고 있는 일이 원격 탐사자여가지고 제 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 발표나 세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질문만 좀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에서 제가 세종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에 뭐 이런 거 팜플렛에 꽂아져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기술은 사실 뭐 데이터는 무슨 어떤 방법론이나 이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건물이나 혹은 인프라들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거의 한 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어떤 이런 건축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뒤에 따라온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데이터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스마트 시티에서 하고 있는지가 좀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니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런 설문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뭐였냐면, 도시 내에서의 어떤 환경, 에너지, 건강, 교육, 뭐 이런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들 전부 다 어떤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도시라는 것은 거대한 이런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간이라면,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공급해주는 주변 관계, 주변 도시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로지 스마트 시티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도시로 제공되는 에너지나 어떤 재화 같은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평소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제가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 농업기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원격 탐사, 저희는 이제 중해상도, 고해상도, 그래서 랜셋이나 그 퀵보드나 요즘은 이제 드론 가지고 이제 서머리나 IR도 쓰고 있는데, 아까 그 NDVI 추출하실 때 0.3에서 0.08에서 0.3 스트레스도 주신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그 하나의 한 계절의 씬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시기 보시면 이게 한 시기만 가지고 하셔서 이게 그 값이 나왔을 텐데, 다중 시기로 해서 여러 시기를 해보면, 여러 시기, 그러니까 여러 년에 여러 계절들을 해보시다 보면 가끔씩 이게 좀 뭐라 하지, 계절별로 완전히 튀는, 그러니까 온도, 기상 자료와 온도, 기상 자료나 그다음에 NDVI가 이제 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좀 더 긴 시간의 자료들을 고랭지 배추 생익 기간 동안에 월별 자료, 그러니까 물론 랜셋 자료 자체가 어떤 시기는, 특정 시기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뭐 진짜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나온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좀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정도 자료를 좀 더 넣으셔가지고 해보시면 NDVI 값이 아까 딱 꼭 집어서 그 값이 아니라 변수들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그 결과값 중에서 고도가 낮은 쪽이 높은 쪽보다 낮게 잘 맞았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고랭지 배추를 키우는 산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서사면에서 동사면 넘어가는 쪽이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서사면이 좀 더 완만하고 동사면이 고랭지 그쪽 근처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가 급해지게 되는데, 이것들도 물론 이런 지형적인 요소가 아까 분석하셨을 때 이미 반영되어 있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산맥을 기준으로서 동과 서의 온도 기상 조건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하나의 그러니까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따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급치료, 이거는 몇 년 전에 비슷한 것을 강원도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발표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해안가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떤 도로교통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출동을 해서
응급실까지 도달한 시간에 대한 비슷한 걸 봤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자세히 못 들었는데 119하고 보건소에서 환자까지 돌아오는 환자한테 출동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케이스 3하고 4에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이것들을 다른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 가능한 어떤 신호 제어 체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 도로의 교통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표하신 내용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새로운 기술 도입해서 이런 취약지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토론자로 박기혁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기혁 교수님. 과학기술원의 조기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잠시만요. 저는 5분 정도 이제 주어진 시간 좀 의견을 드리면 일단 박규란 교수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내용들이 이제 좀 스마트시티의 전반적인 내용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타이틀 이제 데이터 드리븐한 어떤 스마트시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데이터 쪽을 많이 다루고 그쪽 분석을 이제 하는 연구자로서 일단 데이터 드리븐한 스마트 시티를 가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도시 계획이니까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드리븐하다라고 하면 이제 박 교수님 다루셨는데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 계획 그리고 지역 개발 학회니까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낸다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어떤 사전에 목표가 좀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요새 얘기하는 너무 이제 데이터 드리븐한 어떤 스마트 시티들에서 강조한 것들이 뭔가 좀 더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전에 어떤 기획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갈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약간 요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도시 계획 쪽의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작아지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역할도 커질지 모르겠지만 도시 계획은 엄밀하게 치면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리처드 탈러 교수가 제안하는 넛지 이론들을 좀 적용을 해서 좀 데이터 드리븐한 넛지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넛지들은 어떤 인터벤션들을 이제 고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가의 어떤 역할하고 상당히 좀 저는 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 실험들, 그 다음에 어떤 인터벤션들을 실제로 이제 고안을 하는 어떤 넛지 계획가의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변화들, 그 다음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인식 전환이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임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임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코멘트 하거나 그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약간 놓친 부분들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이제 이런 농업 기상 정보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예에서는 이제 고랭지 배추를 이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고랭지 배추 아니고 다른 어떤 작물들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이 고랭지, 배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작물들의 어떤 이 분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배추를 이제 여기 이만큼인데 지금 요만큼 심고 있으니까 더 요만큼의 땅이 배추를 심을 수 있는 더 이제 남아있는 땅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더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약간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그래서 이 연구가 이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그 놓쳤는지 좀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면 그 부분에 좀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정배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가 좀 그 빅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좀 실제로 이렇게 실용성 있는 자료 그 정보를 찾아내는데 좀 좋은 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어쨌거나 그 실제 그 실시간 어떤 교통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템포럴하게 달라지는 패턴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저는 예전에 그 어번 루럴 뭐 디스패리티 이슈 그 헬스 쪽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봤었는데 사실 도시 쪽은 괜찮은데 지금 루럴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촌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루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유형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아마 14,000 뭐 200여 개의 그 리를 그쵸? 그 리를 이제 전체 루럴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응급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 있는 어떤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루럴을 그냥 하나의 루럴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그 특색에 맞는 것들로 조금 더 유형화를 시키면 좀 더 유용한, 그 다음에 좀 더 정책적으로도 좀 이렇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기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의 김상민 박사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6시 10분이 다 돼가는 관계로 제가 그냥 토론보다는 그냥 궁금했던 점 아니면 코멘트를 간략하게 하는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박기란 교수님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본 연구 성과의 확산 그리고 기술 선도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성과 측정 혹은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그 국제 표준을 준수를 하였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4개, 5개, 그리고 국제 표준 이외에 기관 표준 이런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혹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셨는지,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추후에 반영을 해서 좀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혹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방점이 연구의 주제는 DNA, 결국 데이터가 주 핵심인데 지금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지털 루딘 데이터 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연결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상우 교수님 연구 주제는 제가 이제 공간 정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이렇게 오리엔트되어 있는데요. 우선 농경지 관측 정보 DB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 쪽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연구가 진행된다면 최근에 이제 드론 기반으로 멀티 스펙트럴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럴 영상을 많이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셨던 그 저해상도의 위성 영상 이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구축되고 있다. 농가원에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생산량 수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작물들이 배추 이외에 마늘, 양파 등 그 밭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생육과 생산량 예측 기후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연구도 잘 콜라보해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정배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신 연구가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읍면 음명 소재 생활 SOC 확충을 위한 365 생활권 구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다이나믹한 연구 활용 측면, 혹시 환자 이송과 관련된 변수로서 중후응급운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병상 운영 모니터링 정보를 연계한다면 실제 실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있으니 확인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90분이었는데 참 정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좋은 세 분의 발표하고 또 토론까지 되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혹시 사실은 그 좀 시간이 남으면은 네 분의 그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각 좀 발표하신 분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좀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세션 7에 대한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